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된 사람은 또 오다리예요. 나이가 들어서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생기는 그런 오다리는 교정이 어려워요. 젊었을 때 오다리가 생기면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추나라든지 이런 교정을 통해서 관리를 받는 게 좋고요. 2024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요,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시범사업 병원에 가셔서 편안하게 처벽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많이 걸으면요, 여러분, 쓰리고라고 하죠. 고혈당, 고혈압, 고지방, 이것들이 모두 다 한 번에 해결돼요. 몸이 건강하게 돼요. 오다리 발생 원인은 무엇이며 관절 건강에는 문제가 없나요? 오다리는요, 나이가 들어서 관절에 퇴행성 변화가 생길 때도 나타나고요, 젊은 사람들도 나타납니다. 오다리 진단은 어떻게 하냐? 차렷 해보세요. 발을 딱 붙였을 때 무릎 사이의 공간이 백원째 동전 있죠. 백원째 동전이 왔다 갔다 하면 오다리예요. 오다리가 있는 사람들은 무릎에 관절염이 발생될 확률이 높겠죠.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라도 오다리가 있으면 교정해 주는 게 좋아요. 오다리는요, 이게 다양한 이제 운동법, 골반 틀어짐이 있는지 아니면 어떤 근육의 불균형인지 이런 걸 체크를 해가지고 병원에서 이제 관리를 받으면 추나나 뭐 도수치료도 괜찮고요, 운동 같은 거 많이 해주시면은 교정이 젊을 때는 많이 돼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나이가 들어서 오다리가 점점 심해진다든지 그러면 결국엔 무릎에 관절염이 빠르게 진행되는 거예요. 관절염이 많이 진행이 된 사람은 또 오다리예요. 대부분의 관절염들 환자들은요, 저희들이 엑스를 딱 찍어보면요, 무릎 안쪽이 많이 닳아있어요. 무릎 안쪽이 많이 닳아있는데, 무릎 안쪽이 많이 닳아지니까 아무래도 이렇게 무릎이 점점 안쪽이 닳으니까 바깥쪽으로 벌어지는 그런 오다리로 점점 가는 거죠. 그래서 할머니도 보면, 나이 드신 분들 걸을 때 보면 띠뚱띠뚱 걷잖아요, 오다리로. 그죠? 이게 무릎 관절염이 많이 심해져서 나타나는 건데, 이렇게 나이가 들어서 무릎 관절염이 심해서 생기는 그런 오다리는 교정이 어려워요. 그래서 뭐 절골술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뭐 뼈를 깎는 수술을 극단적으로 하긴 하는데, 꼭 그렇게 교정을 이렇게 뼈를 깎으면서까지 수술하면서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나이가 들어서 관절염으로 인한 오다리는 교정이 힘들다. 그래서 젊었을 때 오다리가 생기면 미리미리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지 한의원 이런 데서 추나라든지 이런 교정을 통해서 관리를 받는 게 좋고요. 나이가 들어서 오다리가 생기지 않게끔, 관절염이 심하지 않게끔 잘 평상시에 근력 강화 운동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많이 해주는 게 좋습니다. 한의원 첩약 건강보험에 대해 설명해 주신다면요? 2024년 5월부터 보건복지부에서요,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전에부터 해오고 있었는데, 이제 본격적으로 작년 5월부터 허리 디스크, 비염, 생리통, 안면마비, 중풍 후유증, 그리고 기능성 소화불량, 이 6가지 상병에 대해서 건강보험을 적용시켜주고 있습니다. 기존에는요, 첩약이라고 하면은 뭐 약 한 제, 한의원에서 우리가 복용하려고 하면은요, 얼마예요? 그럼 보통 20-30만 원. 너무 비싸서, 한의원 문턱이 높다, 약 하나 뭘 이렇게 비싸. 그래가지고 솔직히 말해서 저도 한의사지만 환자한테 첩약을 권하기가 어려웠어요. 근데 보건복지부에서 이 첩약이라는 게 이런 질환에 대해서 많이 좋다는데, 그러면 시범사업으로 국민들의 반응 한번 보자 하고 작년 5월부터 실시를 했고요. 작년에 반응이 좋았어요. 그래서 금년에 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첩약 건강보험 시범사업을 신청한 병원에 가시면 건강보험 적용되는 첩약을 복용할 수 있는데, 웬만한 카테고리에 있는 첩약들은 대부분 다 건강보험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부담을 갖지 말고 검색을 하셔서 시범사업 병원에 가셔서 편안하게 첩약을 복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무릎 관절염은 4단계로 분류된다는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무릎 관절염을요, 보통 KL 그레이드라고 하는데요, 엑스레이 통해서 우리가 무릎 관절염 상태를 분류합니다. 1기, 2기, 3기, 4기는 아니는데, 물론 0기도 있겠죠. 증상이 아무도 없는 정상이 0기라고 하겠지만, 1기 같은 경우는요, 무릎 엑스를 찍었는데 약간 무릎과 무릎 사이 공간이 약간 좁아진 것 같네 하는 의심이 들 때를 1기라고 합니다. 물론 증상이 있어야겠죠. 무릎이 평상시에 좀 불편하고 무리를 하면 아픈 정도가 1기예요. 근데 엑스레이상에서는 약간 좁아진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정상으로 보이고, 무릎 관절염 2기가 되면 엑스레이상에서 좁아진 게 보여요. 좁아졌네요. 그러면서 또 골극이라고 해서 충격 완화를 잘 못하다 보니까 뼈가 가시처럼 이렇게 자라요. 단면적으로 넓혀서 충격을 더 많이 받으려고 뼈가 옆으로 자라요. 이런 골극 현상이 점점 나타나면서 무리를 하면 무릎이 약간씩 붓고, 그리고 일상생활에서도 심한 운동과 일상생활 통증을 느끼기 시작하죠. 이게 무릎 관절염 2기인데 보통 이렇게 2기일 때 많이 오세요. 3기가 되면요, 3기가 되면 공간이 확연하게 좁아져 있어요. 누가 봐도. 그리고 무릎이 잘 부어요. 잘 붓고, 그리고 무릎을 굽혀보세요 그러면 부어 있으니까 관절 각도 좀 떨어지고, 4기가 되면 무릎과 무릎뼈 사이에 공간이 거의 없어요. 아예 붙어 있어요. 항상 부어있고 강직감이 심하고 안 구부러져. 그래서 보통 3기, 4기 정도 되면 정형외과 가면 뭐 여러 가지 뭐 수술적인 치료를 권하기도 하죠. 그런 상태가 3기, 4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무릎에 좋지 않은 습관 혹은 원인은 무엇인가요?
관절염 3, 4기로 빨리 가게끔 만들고 싶으시면 90도의 법칙을 기억하시고 90도의 법칙. 무릎은요 90도 이상 구부리면 안 좋아요. 실질적으로 무릎이 130도 구부리면 무릎에 들어간 하중이 9배입니다. 9배. 여러분들 무릎은요 걸을 때는 무릎에 5배의 힘이 들어가고요, 뛸 때는 무릎에 한 10배 정도 힘이 들어가요. 자기 체중에 쪼그리고 이렇게 앉아있잖아요, 김장하고. 그러면은 무릎에 또 9배 힘이 들어가요. 김장 오래 한다든지 밭일을 한다든지 이런 분들 있잖아요. 예전에 농사일 많이 하신 분들이 무릎 관절염이 다 심하게 진행이 된 분들이 다 그런 거예요. 그래서 90도 이상 무릎은 구부리면 안 된다. 이게 제일 안 좋고. 그럼 일상상에서 뭐가 있죠? 땅반다리 제일 안 좋겠죠, 그죠? 그리고 또 지금 저도 이거 90도 이상 구부리고 앉아있네요. 이렇게 펴주게 앉아있는 게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운전할 때도 너무 이 핸들하고 의자하고 너무 바짝 앉아가지고 이 무릎을 많이 쪼그리고 앉아 계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것도 사실 안 좋아요. 무릎에. 무릎 관절염 있는 사람들은 무릎을 90도 이상 구부리는 게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90도의 법칙. 무릎은 항상 90도보다는 좀 더 펴서 앉아라. 그렇다고 해서 그럼 180도 이상 피면 더 좋은 건가요? 그런데 180도 이상 또 펴서 테이블 위에다가 무릎을 이제 다리를 올려놓고 180도 이상 더 피려고 하면 또 무릎에 그것도 안 좋은 거예요. 무릎에 안 좋은 자세는 90도 이상 구부리면 안 된다. 너무 많이 펴도 안 된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무릎 건강에 좋지 않은 운동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들 이제 운동 다양하게 많이 하시잖아요. 무릎에 정말 안 좋은 운동 중 하나는 이제 점핑하는 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뛸 때 무릎에 압력이 10배 정도 들어간다고 했는데 자기가 체중이 60kg면 10배면 얼마나 600kg가 무릎에 하중에 실리는 거예요. 점프를 하면 어떻게 했어요? 훨씬 더 안 좋겠죠. 그죠? 그래서 무릎에 있는 이 연골이라든지 이 십자인대나 측부인대 이런 것들이 잘 파열되는 경우가 외상 이런 거 말고 농구할 때 있잖아요. 점프로 해서 물건을 이렇게 공을 딱 잡았어. 그다음에 착지를 했어. 그러자마자 착지하고 나서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옆으로 확 돌아서 뛰어가야 돼. 그때 무릎이 많이 나가요. 점프해서 무릎이 충격을 준 상태에서 무릎이 약간 90도 정도 구부린 상태에서 옆으로 확 돌아버리니까 무릎에 있는 인대라든지 무릎 연골들이 많이 손상이 많이 돼요. 그런 운동, 점핑이나 이런 것도 안 좋고요. 그리고 뭐 여러분들 골프 칠 때도 마찬가지죠. 무릎을 살짝 굽힌 상태에서 돌리잖아요. 그래서 타이거 우즈 같은 경우도 무릎 수술했잖아요. 한쪽으로 계속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돌리니까 무릎 관절이 마찰이 많이 돼가지고 결국에는 무릎에 관절염이 심하게 진행이 되는 거죠. 그런 운동도 별로 좋지 않아요. 점프 뛴다든지 무릎을 굽힌 상태에서 비트는 동작을 많이 하는 운동, 이런 운동은 좀 무릎 건강에 안 좋으니까 피해 주셔야겠죠. 무릎에 물이 찬다는 것의 정의와 원인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무릎에 물이 찬다고 얘기하는데요. 무릎에 물이 찬다는 거는요, 말 그대로 사실 물이 아니고요, 무릎 조직, 무릎 안쪽에 있는 조직들에 상처가 난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상처가 나서 염증성 물질들이 안에서 이렇게 차 있는 거죠. 그런데 너무 많이 차게 되면 어떻게 돼요? 주사기를 빼주는 경우도 있는데 많이 차 있는 것도 아닌데 그걸 굳이 이렇게 뺄 필요는 없어요. 왜냐하면 몸이 스스로가 흡수를 해요. 주사기로 자꾸 너무 자주 빼다 보면은 이제 감염이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물이 차 있으면 그만큼 이 안에서 내가 지금 무릎의 상처 부위를 고치고 있으니까 그때까지 사용하지 말란데, 마음이 급하니까 이거를 조금이라도 불편하면 물 빼고 좀 부드러워지니까 또 일을 한다고요. 우리 몸은요 항상 경고 사인을 보내는 거예요. 통증을 통해서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물이 차고 붓는 것도 안에 상처가 났고 스스로 깁스를 하는 거잖아요. 주의하라고. 근데 그걸 못 참고 이걸 금방 개선시키려고 뭔가를 자꾸 하는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기다리면 물 찬 게 다시 빠져요. 흡수가 돼서 그때까지 몸이 회복하고 있는 중이니까 좀 기다려주세요. 무릎 통증 관리 방법 혹은 대처법은 무엇인가요? 여러분 이제 무릎이 급성으로 통증이 심하다, 그런 경우에는요 좀 스트레칭해서 이완시켜 줬습니다. 이완시켜 주는 게 대표적인 좀 무릎 스트레칭 이완하는 운동은요, 누워서 수건을 이용하면 좋거든요. 다리를 쭉 올리세요. 그 다음에 발바닥에 수건을 딱 걸치고 무릎을 편 상태에서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10초 정도. 그리고 통증이 있으면 5초 정도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반대쪽 다리도 누워서 무릎 올리고 그 다음에 수건을 딱 놓고 쭉 가슴 쭉 끌어당겨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슬개근이라고 하죠. 무릎 쪽, 오금 쪽 당겨주는 그런 스트레칭을 해주시면 급성 통증에는 스트레칭을 통해서 풀어줄 수가 있고요. 만성적으로 내가 무릎이 아파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무릎 주변의 근육을 좀 강화시켜서 버티는 힘을 길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자, 그럼 간단하게 할 수 있는 운동, 지금도 할 수 있습니다. 의자에서 무릎을 쭉 올려주는 거예요. 대퇴사두근 강화 운동인데 대퇴사두근에 힘을 꽉 주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15초 정도, 10초에서 15초 정도 쭉 버티고 놓고 반대쪽 다리도 쭉 뻗은 상태에서 10초에서 15초 정도 쭉 힘을 주고 놓고, 물론 이 운동할 때 허리 쪽 펴주고 해야겠죠. 이렇게 해주면 안 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또 마찬가지로 계속 반복해서 한 번 할 때마다 3세트씩 이렇게 한번 해주시면 만성적인 무릎 통증이 있는 분들도 무릎 주변의 근육이 강화돼서 도움이 많이 될 수 있습니다. 건강하게 걷는 습관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걷기 운동 많이 하시죠? 걷기 운동은요 정말 모든 운동 중 제일 좋은 운동인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옛날 동의보감에서도요. 약보보다 약으로 보하는 것보다 식보가 낫다. 잘 먹어서 보하는 게 낫다. 식보보다 또 행보가 낫다고 했어요. 행, 다닐 행자. 그만큼 약보다 먹는 것보다 걷는 운동이 좋다는 거예요. 많이 걸으면요, 여러분, 쓰리고라고 하죠. 고혈당, 고혈압, 고지방. 이것들이 모두 해결을 한 번에 해결돼요. 몸이 건강하게 돼요. 다양한 심장질환이라든지 또 암 예방에도 좋다 이런 얘기도 많이 하죠. 아무래도 걸으면 순환이 잘 되기 때문에. 하지만 여러분들 어떻게 걸어야 되고 얼마나 걸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모르시죠? 만보를 걸어라 이런 얘기도 많이 하시고, 사실 이제 만보라는 기준은요, 예전에 도쿄올림픽 때 상업적으로 어떤 회사에서, 일본에 있는 회사에서 만보기를 만들어서 만보를 걸으면 좋다 이렇게 만든 거지 근거는 없어요. 노인분들은 당연히 만보를 꼭 걸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 역량에 따라서 걸으면 돼요. 6,000보 7,000보도 괜찮고요. 또 젊은 사람은 더 걷는 게 좋겠죠. 자기의 건강 상태에 맞게끔 걸음수는 조절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어떻게 걷느냐, 좀 빠른 걸음으로 걸어야 돼. 슬금슬금 백화점 쇼핑을 1시간 하고 저 1시간 걸어 운동했는데요. 이건 아니에요. 몸이 의식을 해야 돼요. 머리가 몸을 의식을 해야 됩니다. 머리가 정확하게 내가 운동을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뒤꿈치부터 발이면은 발 바깥쪽부터 해가지고 엄지발가락까지 딱 차면서 걷는 그런 정확한 걸음을 인식을 하면서 좀 빠른 걸음으로. 그럼 빠른 걸음이 어느 정도예요? 간단해요. 보폭을 좀 더 넓게 걷는다는 게 바로 빠른 걸음입니다. 그래서 걸을 때 약간 옆 사람하고 얘기할 때 좀 숨이 좀 차네? 하는 정도의 보폭을 넓게 해서 걷는 빠른 걸음 정도로 걷는 게 좋고요. 그러면 얼마를 걸어야 돼요? 했는데 아까 거리는 아까 말씀드렸죠. 자기 역량에 따라서 꼭 만보를 걸을 필요 없댔는데, 보건복지부에서 운동을 권장하는 양이 얼마냐면 일주일 동안 150분이에요. 그러면 보통 주 5일 정도 우리가 걷기 운동 한다고 하면 150을 5로 나누면 하루에 30분만 걸어도 돼요. 그래서 충분히 빠른 걸음으로 걸으면 충분히 걷기 운동이 된다는 거. 그러면 구두 신고 걸어야 되나? 아니죠. 조깅화, 운동화 신어야 되는데, 여러분들 운동화도 요즘 많이 나오는데 너무 가벼운 신발을 너무 좋아하시면 안 되고요. 운동화를 고를 때는요, 밑창이 좀 단단해야 돼요. 그래서 이 비틀었을 때, 운동화를 이렇게 비틀었을 때 잘 안 비틀려지고, 그리고 또 하나 힐 스트라이크라고 하죠. 그 뒷굽이 단단해서 고정해서 받쳐주는 그런 운동화를 신어야지만 부상의 위험이 없고 운동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습니다. 자세가 틀어지면 뇌까지 영향을 준다던데 어떤 영향이 있나요? 일단은 우리 몸은요, 하나하나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 연관이 돼 있어요. 연결이 돼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골반이 틀어지면 허리가 아프고, 또 무릎도 아프고, 허리가 안 좋으면 또 마찬가지로 고관절이 안 좋아지고, 무릎이 안 좋아지면 또 발목도 안 좋아지고, 이렇게 도미노처럼 망가지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몸의 척추의 정렬 상태가 안 좋으면 머리 쪽에 영향이 미쳐가지고 뇌에 영향을 주세요. 기능이야기라고 해서 구조적인 변형이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요즘 그런 의학들이 많이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쉽게 얘기해서 이 몸에 척추도 있지만 갈비뼈도 있고, 뼈가 뭘 담고 있어요? 장기를 감싸고 있죠. 이 장기를 감싸고 있는 그릇이 반듯하지 않으면 장기의 기능에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면 뇌를 담고 있는 그릇은 뭐예요? 두개골이죠. 그래서 두개골이 찌그러지면 어떻게 돼요? 뇌 기능에도 이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턱관절 틀어짐이나 경추의 틀어짐, 결국에는 두개골의 변형을 유도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뇌 기능에 이상을 올 수가 있어요. 그런 측면에서 생각을 해야 되는데, 특히 중요한 부분이 어디냐? 바로 목입니다. 목. 왜냐하면 심장에서 쭉 혈관이 추골동맥을 따라서 이렇게 뇌에다가 혈류를 공급해서 영양을 공급해줘야 되는데, 경추에 추간공을 통해서 이렇게 혈관이 쭉 올라가서 뇌에 영양을 공급해주거든요. 혈액을 공급해주는데, 경추가 이렇게 틀어지게 되면 혈액 공급이 원활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뇌에 혈액을 공급해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뇌가 계속 활동하면서 생긴 노폐물을 제거하는 것도 중요하잖아요. 이 노폐물 제거는 뇌척수액이 해줘요. 뇌척수액의 흐름이 원활해야 되는데, 마찬가지로 척추뼈가 틀어지게 되면 뇌척수액이 흐름이 원활하지 못한 게, 뇌에서 뇌척수액이 쭉 생겨서 척추를 따라서 쭉 내려와서 꼬리뼈까지 내려갔다가 다시 돌아서 뇌로 다시 올라오거든요. 근데 척추의 틀어짐을 위해서 뇌척수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면 각종 노폐물들이 쌓이기 때문에, 뇌에 쌓이기 때문에 두통이나 어지러움증이나, 그리고 수면장애라든지 다양한 신경계 질환이 충분히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뇌 청소 개념을 쉽게 설명해 주신다면요? 뇌 청소라는 건요, 뇌 척수액이 뇌에 쌓이는 노폐물을 청소하는 그런 생리적인 과정을 일컫는 건데요. 뇌 척수액은요, 측내실에 있는 맥락총에서 하루에 500ml가 계속 생성이 돼요. 그게 계속 생성되면서 뇌에서 순환을 하면서, 첫 번째 기능은 뇌와 척수의 충격을 완화하는 작용도 하면서 또 영양도 공급해주고 노폐물을 흡수해주는 역할을 하거든요. 이 뇌 청소의 기능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뇌의 노폐물들이 계속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이 척추가 틀어지고 그렇게 해서 뇌 척수의 흐름이 원활하지가 않으면 그럼 노폐물이 뇌에 많이 쌓이게 되겠죠. 특히 베타 아밀라제라든지 타우 단백질 같은 이런 노폐물이 쌓여서 치매를 유발할 수도 있고요.
파킨슨이라든지 수면장애라든지 다양한 뇌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일상에서 실천 가능한 뇌 청소를 돕는 자세 습관은 무엇인가요? 뇌 청소라는 게 아무래도 척추의 틀어짐에 의해서 방해를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뇌촉수의 흐름이. 이런 경우에는 바른 자세, 특히 이 목의 바른 자세와 그리고 척추의 바른 자세가 되게 중요합니다. 그 중에서도 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많이 들어봤죠? 거북목, 일자목, 그죠? 그리고 척추는 측만증, 이런 것들이 많이 문제가 생기는데 아무래도 앉아있을 때 그 턱을 이렇게 잡아당겨서 이렇게 바르게 턱을 잡아당기고 가슴은 내밀고 그리고 골반은 다시 또 배는 집어넣고 이렇게 반듯하게 앉는 자세가 상당히 중요하고요. 그리고 또 우리가 앉아서 많이 활동을 하지만 또 하나는 뭐예요? 잘 때 되게 중요하죠. 왜냐? 자게 되면은 베개를 어떻게 뱉느냐에 따라서 목이 꺾이기도 하거든요. 특히 이제 엎드려서 많이들 주무시는데 목이 돌아가면서 결국에는 경추가 틀어지면서 뇌촉수의 흐름에도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베개 벨 때는요. 똑바로 누운 상태에서 한 5cm 정도의 높이의 베개를 베는 게 좋고요. 특히 머리 뒤쪽이라든지 그리고 그 경추 쪽에 곡선을 만들어주는 그런 베개를 활용하는 게 좋고요. 그리고 옆으로 누울 때는요. 한 15cm 정도로 해서 머리에서부터 어깨 높이가 한 15cm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머리가 너무 이렇게 틀어지지 않게끔 반듯하게 정렬될 수 있게끔 옆으로 누울 때는 그런 베개를 사용하는 거. 그래서 아무래도 수면 자세라든지 그리고 앉아있는 생활이 많기 때문에 앉아있는 자세 이게 두 가지가 뇌 청소 그리고 뇌척수의 흐름에 상당히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스마트폰 볼 때 고개를 푹 숙이는 자세가 뇌에 어떤 영향을 주나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요. 허리 디스크 환자 더 많았어요. 스마트폰이 많이 보급되면서 점점 목 디스크 환자가 많아졌고요. 왜 그러냐면 스마트폰을 볼 때 여러분들 이렇게는 안 보잖아요. 다들 이렇게 보잖아요. 머리 무게가요. 5에서 7kg 돼요. 이게 볼링 공의 무게거든요. 머리를요. 이렇게 30도 정도 구부리면 이 5에서 7kg 되는 무게가 3배 정도 늘어나요. 15kg 이상 돼 있고 그리고 60도 구부리면 30kg, 6배가 늘어나요. 여러분들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손에 수박 한 통을 딱 들고 있는데 이렇게 들고 있으면 수박을 좀 들만하죠. 근데 이렇게 하게 되면 힘들죠. 마찬가지예요. 이 머리 무게가 이렇게 반듯하게 있으면은 가볍게 받칠 수 있는데 머리가 앞으로 이렇게 빠지는 거북목이 되면은 그걸로 인해서 점점 머리 무게가 정말 30kg 이상으로 느껴진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목의 주변에 있는 근육들이 다 과긴장하게 돼요. 그럼 다양한 두통, 긴장성 두통이나 이런 것들이 나타나는데 요즘 머리 아파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해가지고 신경과 많이 가서 MRI 많이 찍는데 대부분 두통의 원인은 긴장성 두통이 맞습니다. 특히 거북목이 되면요. 머리에서 척추이 이어지는 근육이 있거든요. 그 바로 우리 뒤쪽 그 목덜미 쪽에 있는 근육인데 후두경막근이라고 해요. 후두경막근이 과긴장되면 여기가 과긴장되기 때문에 이게 바로 뇌척수액의 흐름에 방해를 줍니다. 그럼 결국에는 또 똑같이 후두경막근의 긴장으로 해서 뇌척수액의 흐름이 방해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양한 뇌 질환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스마트폰을 보는 안 좋은 자세로 인해서 거북목이 생기고 거북목으로 해서 후두경막근의 긴장감을 유도하고 뇌척수액의 흐름에 영향을 미쳐서 뇌청소가 잘 안 돼서 뇌질환까지 갈 수도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후두경막근 뒤통수 근육은 어떻게 관리하면 되나요? 목은요. 스트레칭이 중요해요. 스트레칭 운동법이 있는데 C자 커브가 중요하다고 했죠. 목을 C자 커브 일자나 거북목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반듯하게 앉아있는 자세에서 이 아래턱을요. 뒤로 쭉 잡아당기는 거예요. 그리고 손가락으로 이렇게 지긋하게 10초 정도 눌러주세요. 그리고 또 뗐다가 다시 턱을 잡아당기고 손가락으로 쭉 더 눌러주시는 거 10초 정도. 또 한 3회 반복하고 이렇게 하면은 C자 커브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고요. 그리고 평소에 여러분들 이렇게 손가락을 목 뒤쪽에다 딱 대고 이렇게 하나, 둘, 셋 속으로 7초까지 쭉 세주세요. 이런 운동 이렇게 자주 해주세요. 앉아있으면서 이렇게 C커브를 자꾸 만들어주는 운동을 하시는 게 후두경막근을 풀어줄 수 있고 또 이완될 수 있는 그런 운동법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또 손으로 이렇게 손가락으로 후두경막근이 바로 머리뼈 바로 밑에 있는 목 뒤에 있는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위를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가지고 지그시 눌러서 돌리면서 마사지 하는 것도 하나의 도움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스트레칭이나 마사지를 통해서 후두경막근을 이완해 주시면 뇌 건강에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뇌에 쌓인 노폐물이 기억력 저하 만성 피로로 이어진 사례가 많나요? 실제로 환자분이 오셨는데 머리가 너무 무겁고 두통도 너무 심하고 눈도 빠지듯이 아프고 심하면 귀에서 소리도 나고 어지럽고 이런 분들이 오세요. 근데 결국 이게 수면장애까지 이어지거든요. 잠을 못 자요. 이런 분들이 예민해져서. 이런 분들이 특징이 뭐냐면 이 머리가 이렇게 이고 다니기 너무 불편하대요. 이렇게 머리를 떼고 옆에 들고 다니시면 돼요. 이런 분들이 많아요 요즘.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결국엔 병원 갔더니 이상은 없죠. MRI 찍든 뭘 하든 이상이 없는데 환자는 아프다고 하니까 신경과 가서 결국 신경안전제를 많이 먹거나
아니면 수면 유도제를 많이 드세요. 그러면 결국에 막 우울증 오고 이렇게 자꾸 정신질환으로 또 바뀌기도 하거든요. 신체 문제들이.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 저희들이 치료할 때 아까도 얘기했지만 추나 교정을 통해서 후두 경막근을 풀어준다든지 틀어진 목을 잡아준다든지 운동법을 통해서 목의 일자목이라든지 거북목을 개선시켜준다든지 그리고 침추를 통해서 목 주변의 근육을 이완시켜준지 이렇게 치료만 해도 머리가 많이 맑아지면서 환자분들이 잠을 편하게 자게 되고 잠을 편하게 자니까 잠을 편하게 자야지만 뇌척수액이요 이렇게 잘 수당이 돼서 노폐물 제거가 되는 겁니다. 수면 장애가 있으면 결국엔 뇌척수액의 노폐물 제거가 제대로 되지 않아서 그걸로 인해서 또 문제 생기거든요. 수면을 또 편하게 잘 수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뇌 건강이나 척추 건강에도 많이 좋아지는 사례를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40대 이후 기억력, 집중력이 떨어질 때 먼저 점검해야 할 점은 무엇인가요? 40대뿐이 아니라 30대부터도 척추의 틀어짐을 위해서 다양한 증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요. 기억력이 떨어진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경도인지 장애일 수도 있어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는 일단은 자세를 봐야 되는데 평상시의 자세가 어떤지 내가 정말 제대로 온 자세에 있는지를 봐야 돼요. 근데 본인 스스로 체크를 못해요. 본인이 일자목인지 거북목인지 몰라요. 병원에 가셔서 쉽게 말해서 엑스레이 찍어보면 됩니다. 엑스레이 찍든지 아니면 엑스레이 말고도 모아리 검사라든지 아니면 여러 가지 체형 검사하는 장비들이 많아요. 그런 걸 통해 해서 내가 이렇게 많이 체형이 안 좋아졌구나. 그리고 이 체형이 안 좋아지면 결국 몸에 있는 골격이 틀어져서 장기를 담고 있는 그릇이 찌그러져 있구나. 뇌든 오장육부든 간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구나. 숨 쉬는 것도 답답해지고 정말 기억력도 또 떨어지고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증상이 나타날 수 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일단 인식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즘은요 뇌파가 많이 좋은 기계들이 많이 나왔어요. 이 채널 이런 전두엽만 특정한 뇌파 말고도 뇌 전체를 볼 수 있는 18채널 이상짜리 뇌파들도 많이 나와 있거든요. 예전에는 뇌파가 신경과 의사들만 판독을 했었는데 지금은 AI가 판독을 해요. 자동으로. 대법원에서는요. 작년에 판결을 했는데 한의사들도 뇌파를 활용해서 진단할 수 있다. 이렇게 판결을 냈잖아요. 그래서 한의원을 가던 병원을 가던 뇌파 검사를 통해서 AI가 판독을 하기 때문에 뇌의 현재 기능을 측정할 수 있는 뇌파 검사를 통해서 뇌의 기능이 지금 어느 정도 떨어져 있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치료를 해줘서 또 다시 검사를 해서 뇌의 기능이 얼마나 회복되고 있는지. 예전에는 그게 좀 힘들었거든요. 분석하기가. 근데 지금은 실시간으로 뇌파를 통해서 뇌 기능을 알 수 있고 뇌 기능이 얼마나 좋아지는지를 치료하자마자 바로바로 체크할 수 있는 그런 시대가 열려있기 때문에 병원에서 그런 검사들을 활용해서 뇌 상태를 직접적으로 바로바로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뇌와 마음이 편안해지기 위한 원장님의 작은 습관은 무엇인가요? 이런 척추의 바른 자세가 결국에는 뇌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저는 아까도 얘기했지만 항상 서서 진료하잖아요. 서서 진료하면서 목 스트레칭을 많이 해줘요. 목 스트레칭 많이 해주고 스마트폰, 특히 그 스마트폰을 평상시에 많이 이렇게 숙이고 보면은 목 건강에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스마트폰을 조금 보는 것을 좀 자제하려고 많이 하고 특히 밤에 자기 전에 스마트폰을 잘 안 보려고 해요. 스마트폰을 자기 전에 보면은 잠이 안 와요. 불면증이 생기고 수면을 적절하게 취하지 못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뇌 척수액이 이 뇌 청소 기능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수면 장애로 인해서 그래서 결국에는 뇌가 급격하게 안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밤에 늦게까지 스마트폰을 보는 거를 자제하고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여러분들의 똑바른 자세는요 근육의 충분한 탄력성과 그리고 근감소증 근육이 많이 빠지지 않게끔 나이가 들어서도 계속해서 운동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일주일에 한 3일은 스트레칭뿐이 아니라 근력 운동을 같이 해요. 유산소 운동만 중요한 게 아니라 근력 운동을 이제 같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몸의 자세도 반듯해지고 그래야지 몸의 자세가 반듯해져야지만 여러 가지 몸에 있는 장기들의 기능도 원활하게 잘 움직여주고 그릇이 좋아져야지만 안에 있는 내용물들도 정확하게 작동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명심하시고 운동 열심히 하시고 스마트폰 너무 많이 쓰는 거 자제하시고 너무 오래 앉아있지 마시고 중간중간 잠깐 일어나셔서 허리도 펴주시고 그런 것들을 일상에서 저는 많이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신사임당 구독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요? 사람은요 태어날 때 말랑말랑하게 태어나서 죽을 때는 어떻게 해요? 딱딱하게 해서 굳어서 죽잖아요. 그래서 평상시에 스트레칭이나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을 탄력성을 유지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노화를 방지하는 지름길이고요. 앞으로는요 뇌에 대한 여러 가지 기능이 여러 가지 밝혀지는 그런 시대가 오고 있어요. AI 때문에 뇌 건강이 정말 내 건강이다 생각하시고 뇌 건강을 위해서 평상시에 운동 열심히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